예, 인천대학교 재직 중인 이형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서 후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발표해 주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다 노건이색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존에 글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노건이색 선생님에 대해서 글도 쓴 바가 없고 그래서 수락을 했다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까지 꿈속에서 이색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잠도 설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걸 미리 자수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원고를 좀 늦게 내서 급집행 주관하는 쪽에 좀 불편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PPT를 만들지 못해서 이 점 좀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맡은 주제는 정치 활동과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공부는 정치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너 정치를 네가 알아?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치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인가가 계속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색 저 어르신이 한 행위들이 어디까지는 정치고 어디까지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고요. 선행연구 동향은 워낙에 훌륭한 연구들이 많아서 그냥 쭉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이 쭉 있고 이제 이분이 이주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보면 해주셨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이걸 주관해 주신 쪽에서 저한테 주신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장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도 수청 이후에 국민항대 정치 활동 그리고 우항대 초기의 전국 상황과 오군의 정치 활동 그리고 위화도 회군 이후 정치적 역할과 실현 이런 세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이색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의 과거, 원의 과거에 급제하시면서부터 계속 승승장구를 하셨죠. 승승장구를 하셨고 이제 고려의 그런 전국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게 정치적으로 신도이라는 사람을 공민왕이 등용하면서 이제 커다란 전국의 변화가 오는데 그 신도를 등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공민왕이 당시의 정치 세력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제 전혀 세상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사람을 내가 발탁해서 내 정치를 이끌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도이라는 승려 출신을 발탁을 해서 정치를 일임했는데요. 아까 앞선 발표들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이 불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신도는 승려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신도이 권력을 행사할 때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이색은 신도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거의 대부분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출신인 신돈이 집권할 때 성리학자임을 자청하는 신진사대부들 오히려 대부분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승려라는 것에 주안을 두기보다는 국민당의 정치라는 정치 운영이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서 국민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통상적인 연구사에서는 국민당 14년에 종입품, 그리고 16년에 종입품, 17년에 정입품, 국민당 18년에 정입품 이렇게 승진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을 계속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아주 또 알 수 없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국민당이 신돈을 자신이 발탁해서 정권을 밀어줬던 신돈을 국민당이 반역했다라는 그런 다른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여서 신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돈을 하루아침에 죽인 다음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 국민당이 그렇게 신돈을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또 연구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크게 봤을 때 국외 정세로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부흥하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최영과 같은 무장 세력들을 신돈을 등용하면서 국민당이 대부분 다 숙청을 했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데 그런 그 국제 전쟁 이런 위험성이 파악이 되니까 다시 무장들을 내가 좀 써야겠다 싶어서 신돈을 보내버리고 최영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뭐 이런 것 측면 때문에 신돈을 제거했다는 것과 또 신진사대부나 기타 국내 어떤 신돈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 국민당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신돈을 죽였고, 그래서 신돈을 죽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색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는가라고 볼 때 뭐 공교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순리니까요. 신돈이 숙청된 다음에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하고 이제 뭐 3년 복이라는 것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그 상당한 것도 상당한 거지만 그때부터 이색이 굉장히 몸이 아팠다라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색이 몸이 아팠고 그래서 국민당이 모친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바로 기복, 그냥 상복 벗고 다시 관직에 나와라 했는데 병으로 사양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국민당이 시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색 선생님이 그런 저런 뭐 이유를 토대로 병이 더 안 좋아지신 건지, 기록에는 이제 병이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정치 활동을 일체 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돈이 죽은 바로 그 직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자료를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그 신돈 집권 직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색 선생님이 이제 그 받았던 반직의 변화를 종래에는 그냥 승진 쪽으로 봤는데, 이 삼사 좌사, 삼사 우사 이렇게 가는 그런 계통, 그 다음에 정당문화 이렇게 가는 계통이 꼭 승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연구의 바탕에서요. 뭐 언로 연구자이신 변태선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고려 후기에는 그 3사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 3사가 이렇게 판삼사사는 아상보다 더 위하고 3사 좌사는 첨입폭리보다 위에 3사 우사는 하석 그 밑에. 그래서 정당문학보다 3사 좌사나 3사 우사나 3사 좌사가 더 높은 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직 연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건 아니어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이색이 좀 정치적으로 좀 낮춰 평가를 좀 낮게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국민학이 정당문학으로 임명한 뒤에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공민왕께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한 점을 보여가지고, 예전에 혹시 그런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민왕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민왕이 이제 뭐 남색을 하고 뭐 어쩌고 이제 막 그런 얘기인데, 그 공민왕이 굉장히 그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전, 그러니까 노국 대장공주께서 공민왕 14년에 그 아기를 낳다가 공주도 돌아가시고 아기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바로 공교롭게 신돈이 등용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노국 대장공주를 추모하는 그런 일에 공민왕이 진짜 과도할 정도로 집착한다라는 기록들이 고려사 관련 기록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당시 시중 유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공민왕의 행태에 대해서 단언을 했는데, 유탁을 죽여버리려고 하면서 이색한테 네가 그 죄목을 써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색이 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죽일 죄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색이 이색의 노력이라고 저는 일단 썼는데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신돈을 죽이고 나서 이색을 정당문학으로 인정한 바로 다음날 신돈을 죽이고 나서 6일 뒤에 유탁을 죽여버립니다. 그때는 신돈 일당이라고 죽였는데, 제가 볼 때 신돈 일당이라고 죽인 것보다는 그 노국공주의 영전 문제를 가지고 유탁이 공민왕한테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공민왕이 속에 꼭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꼴보기 싫은 놈 없애버려야지 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색이 굉장히 실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색이 물러나 있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지금 제가 쭉 뭐 써놨는데 다 읽을 건 못 되는데, 그 노국공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예산을 소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공민왕의 어떤 그 신돈 죽이고, 그리고 또 노국공주에 너무 집착하고 노국공주 어떤 추모 어떤 행사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색 어르신이 좀 실망해서 내가 좀 당분간 정치 그냥 안 할래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편법으로 PPT를 만들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좀 떼어보려고 영상을 얼른 좀 잠깐 같이 봐주셨으면. 노국대장공주 초상화. 올해는 국민왕의 첫 번째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영전을 지으느라 국력을 탕진하고 있었다. 주기 초반에 국민왕, 기철의 친원파를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등 100년에 걸친
원나라 속국시대를 중심시킨 영웅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대륙에서 주원장의 명나라가 곤두되어 원나라와 각축을 벌였고, 절대 경제가 사라진 틈을 타 여진족, 왜구 등 숱한 이민족들이 고려를 침략했다. 적은 내부에도 있었다. 고려의 특권층이었던 관문세가는 홍민왕의 무역 정책을 원본이 무산시켰다. 설상가상, 왕비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국공주마저 사랑하자 홍민왕은 좌절하고 말고 왕은 정사를 몰는 채 노국공주의 영전 동서에만 매달리며 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기서 올리는 게 취도라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저걸 금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못 찾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서, 저런 국민학의 정치에 대해서 이색 어르신이 좀 거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렇게 국민왕이 시해된 다음에 당연히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했는데요. 국민왕은 그 신도를 죽인 다음에 신도는 집에서 키우고 있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얘가 사실 내 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세자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왕이 돌아가시자마자 3일이 되지 않아서 궁궐 내에서 고위 관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약간의 이견차이 있었지만 국민왕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우왕이라고 이제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진 사대부 중에 어떤 인물도 우왕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색 선생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신진 4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문보나 전록선이나 정춘하 이런 분들이 그 우왕의 사부가 돼가지고 우왕 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은 아마 당연히 국민왕의 아들이다. 일단 뭐 우리가 친자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왕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모셔가지고 쭉 했는데 이 우왕이 즉위한 해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이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그 신진 사대부한테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공민왕께서
그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명나라 일변도의 4대 외교를 추진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이인임, 최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명일변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뭐 중립 외교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양다 외교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 원나라와의 관계도 적절하게 유지하자라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신진사대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민학께서 친명 정책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그 정치적으로 항거해서 핵심 인물 20여 명이 유배당하고 그 중에 두세 명은 죽습니다. 곤장하고. 근데 그럴 시기에 그 이색은 그 은거 중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꺼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록상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사건 이름만 말씀드리면 우왕 3년에 또 지윤이라는 무장을 수청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지윤 일파, 그리고 우왕 5년에 또 양배경이라는 무장 일파를 수청한 사건이 있었고, 우왕 5년 후반기에 또 우왕의 유모 장씨와 관련된 일파를 수청한 사건이 있었고, 우왕 6년에는 당시 시중이었던 또 경복궁을 수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색은 기록상 남겨진 걸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색과 아주 각별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도 상당수 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 장씨 일파를 축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최영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최영이 보여줍니다. 최영하면 우리가 충신의 상징 아니지 않습니까? 충신의 상징인데 이때는 최영이 그 군사를 대동하고 우왕의 명령에 항거하면서 유모 장씨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을 세게 해가지고 우왕이 거의 울면서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주세요 하면서 유모를 궁 밖으로 내보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런 일을 주관한 게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을 쓴 게 최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 그 이색 어르신이 뭐 전혀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 사건에 우왕 5년 이후부터 좀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왕대에는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상 파악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데 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완전히 또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게 그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때 이색도 다시 그 승진을 해가지고 판상사대가 되었다가 나중에 시중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최영을 이성계 일파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위화도 회군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우왕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러면 또 이제 왕위에서 쫓아냈으니까 그 다음 왕을 또 누구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할 때 뭐 기록상 그 조선 시대에 남겨진 기록상 고려사 다 보면 우가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왕씨 중에서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우자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조민수라고 하는 사람 같이 위안도 해군에 같이 참여했던 핵심 인물이라. 그런데 조민수가 갔다 와서 기록으로는 그런 사전 협의와 상관없이 우왕의 아들이 창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상왕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 혼자 얘기하면 반대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는데 바로 그게 이색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색이 유종이고 이색한테 물어봤더니 전왕의 아들을 왕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창왕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창왕을 왕위에 앉힌 다음에 이색 선생님이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우왕 때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뭐냐면 창왕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이색 선생님의 나이가 연세가 61세였습니다. 61세였는데 스스로 원해서 내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겠다. 내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가면서 이제 그 기록상에는 명나라에서 고려의 내정에 대해서 감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사 이거를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뭐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이 명나라에 갔을 때 이성계가 혹시 어떻게 할까봐 그러니까 뭐 창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까봐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록상 뭐 그런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데리고 가게달라.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을 같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가게 한 게 저 개인적으로 기록상으로는 그게 이제 이색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성계가 반대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위화도 행군을 통해서 이미 실권은 이성계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이색은 그 이후에도 계속 명나라의 강국 그리고 그 강국은 조금 놓아두고 그 다음에는 창왕이 직접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나라 황제한테 직접 조회를 하면 고려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성계 일파에서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명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창왕의 친주를 요청하는 사신을 또 보냈었는데 그때 이방우를 부사로 보냅니다. 근데 이방우가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하정사라는 그 명목으로 갔을 때는 이방우를 서장관으로 데려갔고 이번에 친조 사신을 보낼 때는 이방우를 아예 부사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 그 아들들을 보낸 게 과연 이색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이성계의 의지였을까 이런 것이 좀 고민해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끌면 안 되지만 이것도 한번 제가 네가 필요하다. 편법으로 뭐에 쓰시게요? 네가 세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만 가시지요. 어찌 야비의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더냐? 말씀드렸지요. 세자하고 왕 돼서 왕식 찾아내서 선의해도 됩니까? 지금 뺨 맞은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첫째 아들, 이성이 첫째 아들. 많은 꿈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겁니다. 예! 저는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허나 이성계가 왕을 하는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부자의 초유는 끊지 못할 것이나 포원을 때려 죽이고 세운 이 따위 나라의 백성도 신하도 제자는 도달 못하겠습니다. 포원을 절대로 때려 죽인 이방원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를 시키면 딱 되겠습니다. 예. 서장관 그리고 부사로 명나라에 갔지만 그 두 사람의 조선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드라마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라 한번 보셨겠지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색 선생님이 사실은 갔다 온 다음에 고려에서 드디어 이제 가장 뜨거운 부동산 문제,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죠. 전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돌아오자마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색 선생님이 이제 반대하셨다라는 건 뭐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반대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사료 해석이 이게 제가 잘 수긍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평사사 그러니까 고위관료 핵심 인물 몇십 명 이때는 확대가 돼가지고 몇십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이색 선생님이 반대하니까 뭐 권근도 반대하고 또 유배규 뭐 이림, 우현보, 변한열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도당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백관들한테 다 물어보자. 그래서 일반 관청에 의견 돌려가지고 투표해 이렇게 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저기에 보니까 53명이라고 나와요. 저것도 좀 이상해요. 53명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사전을 개혁하자 하는 게 10중 8구였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8, 90%는 찬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18명이다라고 해석하신 것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어쨌든 이색 선생님이 이때 반대하고 한동안 창왕이 즉위한 그리고 창왕 1년 한 10월 정도까지는 당신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우왕대와는 달리. 그러다가 창왕 1년 11월에 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김저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김저라는 인물이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성계 일파가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색 선생님은 계속 시련입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탄핵당하고 유배당하고 그런 연속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윤희 2초 사건이라고 이것도 명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고려 사람 윤희 2초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성계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처리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색과 관련된 그리고 이성계 일파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매우 심하게 잡아 족쳐서 이색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청주 5개 수감되었는데 그때 군문하러 갔을 때 아주 커다란 비가 와가지고 관청과 민가가 거의 다 떠내갈 정도로 비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전통 사서에 그렇게 나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쓴 기록이지만 그 이색과 그 사람들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정몽주가 입장을 좀 바꿉니다. 공양왕 옹립하고 계속 이성계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윤희인초 사건 지난 다음에 이건 아닌가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성계 일파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 일파의 핵심 신진 4대국인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유배보내버립니다. 탄핵해서. 그러다가 정몽주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선주교에서 피살당하고 그러면서 이성계 일파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색 선생님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유배 갔다가 옮겨갔다가 하다가 이제 서거한다. 그래서 공양왕 창왕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색 선생님의 행적은 우왕대 행적하고는 많이 대비가요. 우왕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위화도 회군 이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것도 이성계 일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시해를 겪다가 이제 조선 경국 이후에 그렇게 서거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또 이 글에서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